안녕하세요, 한의사 노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했던 폐암 소견이 있었던 폐결절 환자에 대한 치료 케이스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엑스레이나 흉부 CT를 통해서 폐결절이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직 검사를 받고 이걸 통해서 암을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폐하는 조직 검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해요. 왜냐하면 폐는 공기가 들어있는 데고 또 혈관도 많기 때문에 밖에서 바늘로 찌르면 되게 위험한 장기가 돼요. 특히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 분들도 많고 몸이 많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되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환자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의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인데요. 일단 고령의 여성이었고요. 이제 내원 당시에 저한테 왔을 때 당시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 폐결절을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소견이 있는 폐결절을 진단을 받고 내원한 상태였어요. 이제 이분이 기저에 폐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3개월마다 찍고 그 다음에 1년마다 흉부 CT를 찍고 있었는데 1년 전에 없었던 1.5cm의 폐결절이 갑작스럽게 발견이 됐고 이제 다른 음영들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이 흡연을 예전에 50년 정도 했었던 문제도 있고 폐 질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폐암일 거라는 소견이 있었고 병원 쪽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내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동그란 거 이렇게 폐결절이 보이는 상태였고 이게 이제 왼쪽 아래쪽 폐 왼쪽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어요. 네, 당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호흡기 증상은 숨이 찬 거랑 그리고 목이 자꾸 잠긴다라고 했는데 숨이 찬 정도가 심했어요. 폐기능 검사했을 때 폐기능 자체도 되게 떨어져 있었고 이제 뭐 천천히 걸어도 3분 이상은 못 걷는다 라고 표현을 했고 가래를 뱉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이 항상 잠겨 있다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해주셨는데 환자분 보시면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굉장히 높고 몸도 굉장히 비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폐섬유증, 폐석회와 COPD, 천식 다 진단을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흡입기 스테로이드 제제 이 두 가지 기타 약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환자는 이제 심장막 삼출이 있어서 혈압도 높고 심장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8년 전에 이제 자연 기흉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금연을 했는데 금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결절이 확인되었고 폐암 소견이 있어서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환자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한 내용인데요. 일단 체질은 태음인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맥상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전반적인 증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건데요. 태음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음인이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폐가 작고 간이 크다라고 이제 이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폐가 작다는 게 뭐냐면 폐기능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폐기능이 약하다는 거는 몸에서 기의 작용이 떨어지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간이라는 건 한의학에서 어떤 장부냐면 장혈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식이 위장에서 뭐 소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간으로 들어가죠. 이제 혈을 저장하네라는 거는 영양을 저장하고 흡수하는 기관을 간이라고 한의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저장하는 능력이 크다. 기의 작용이 작은데 형태의 값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몸에서 산소의 쓰임이나 에너지 대사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계속 커지네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은 트럭인데 가지고 있는 엔진은 이제 티코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몸은 계속 커지고 음식을 흡수하는 기능은 커지니까 형태값이 커지니까 기의 작용은 또 더 원활해지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게 태음인의 특성인데 앞에서 보면 환자가 되게 비만했었죠. 그러면서 폐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대사력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태음인의 체질적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다.
태음인의 몸의 틀 안에서 어떤 병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진단하는 이유는 이 환자의 틀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질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맥을 짚어봤을 때 이런 식의 맥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 환자분의 맥상에서 가장 크게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 맥관을 눌렀을 때 맥관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맥이 약하다, 맥관의 힘이 약하다,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들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다운이 돼 있어요. 밑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거는 맥이 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맥이 약하고 깔아앉아 있네 라는 게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호흡이 원활하려면 기가 승하고 내리는 작용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맥이 약하고 침하기 때문에 기의 수승 자체가 안 되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는 단기증이 일어나네 라는 게 이 사람의 호흡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환자분의 그 다음에 특이한 맥상은 뭐냐면, 요쪽 맥은 조금 크기가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소화기 맥을 의미하는데, 이 소화기 맥이 약간은 크기가 커요. 근데 크기가 크면 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맥박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소화기 쪽에서 정체가 있다, 요런 말이에요. 기가 오르지도 못하는데 소화기 쪽에서 정체가 있으면 이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소화기 쪽도 풀어줘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치료를 하기 위한 정체를 풀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쪽 맥이 특이해요. 제가 맥을 지금 두 가지로 그려놨는데, 위에서도 느껴지고 없어졌다가 아래쪽에서도 맥이 느껴진다라는 의미인데,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게 혈관기형이에요. 혈관이 어떤 식으로 기형적인 형태,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구조적이라든지 위치적이라든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이 맥이랑 이 맥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진짜 맥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분의 전체적인 맥의 흐름과 체질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이 아래쪽의 맥이 이 환자분이 진짜 심장 상태를 볼 수 있는 맥이라는 거죠. 이 심장 상태를 보면 눌려 있죠. 그리고 어쨌든 혈관 기형이라는 말이 정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꼬여 있다라는 게 정체가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쪽에서는 어떤 정체, 한의학적으로는 기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눌려 있네, 심장이 눌려서 저항이 생기네, 이런 의미가 이 심장맥에서 나타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심장의 상태에도 우리가 이 상황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실제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았죠. 심장에 어떤 부하가 가해진다는 얘기고, 또 심장막 삼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맥상으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장의 상태를 풀면서 폐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체중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죠. 그 말이 뭐냐면, 체중이 몸을 전체적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맥도 누른다는 거죠. 우리는 기운을 올려야 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 값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중도 덜어줄 수 있도록 약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고, 이 맥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맥상과 이 환자의 병증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1.5cm짜리 폐결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왼쪽 하엽에 있어요. 심장이 있고 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왼쪽 하단 부위에 이제 폐결절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말단 부위죠. 폐의 말단 부위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절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게 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단 부위에서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쪽에 심장 쪽에서도 심장막 상출이 있고 여기에 지금 저항이 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 좌측에 있는 심장에서 폐 쪽으로 이제 어떤 혈액의 순환 자체도 원활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도 같이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진맥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좌측 하엽에 이 결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상을 보면
폐병 환자들이 땀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몸에서 기의 대사가 떨어지고 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땀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약한 환자고 기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추위를 잘 느끼게 되고 손발이 차고, 그리고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땀이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소통이 되는데 땀이 안 나니까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는, 이렇게 물이 내부에서 정체돼서 피부가 이제 조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이 차고 뭐 천천히 걸어도 3분 이상 걸을 수가 없다, 목이 잠긴다,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머리가 맑지 않다는 것도 기가 올라야 머리가 맑죠. 이렇게 다 누르고 막고 있는데 머리 쪽이 산소 공급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심장이랑 폐에서 머리 쪽으로 산소랑 혈액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처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맑지 않겠구나, 이런 거예요. 많이 먹으면 숨이 차서 많이 먹지 못한다. 소화기 쪽에 정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먹지 못하겠죠. 근데 소화는 잘 되는데 적게 먹으니까 소화는 잘 되겠죠. 그래서 식사량이 적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2~3번 묽은 면을 본다. 소변은 괜찮은데 무릎 다리가 아프다. 체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체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아랫배 아래로는 다 약한 상황이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약하니까 기운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묽고 다리가 눌리면서 약한데 아프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맥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을 보고 이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을 써야 폐도 낫고 심장도 낫고 이 전체적인 증상들이 모두 나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 방향을 이렇게 여러 개를 적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를 보강해서 수승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폐까지 기운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도, 몸이 무거운 것도, 그리고 폐 쪽으로 어떤 산소의 공급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 정체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폐로도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심장이 잘 뛰어줘야 전신의 순환이 잘 되면서 전체적인 대사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의 정체를 풀어주어야 하고요. 세 번째, 소화기 쪽 정체도 풀어야 된다. 왜냐면 소화기에서 막히면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체도 풀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체중도 덜어줘야 된다. 위에서 누르면 많이 무겁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체중도 덜어지고,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처방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한 거고, 다른 폐결절 환자나 폐암 환자분들은 또 이거랑 처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을 똑같이 먹는다거나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을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율무에 대한, 율무가 폐기가 약해져서 물이 정체됐을 때 쓰는 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율무, 의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써주면서 흉강의 정체를, 심장의 정체를 같이 풀 수 있는 향부자와, 물로 물리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 심장막 삼출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심장에서 소통해 줄 수 있는 마황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기 쪽의 습을, 몸이 뚱뚱하고 소화기 쪽에 습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백추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부자를 사용해주고, 그리고 다나라는 약을 또 사용해줬는데, 이거는 이 약도 폐질환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인데요. 물에 정체가 있을 때 이거를 강하게 뜯어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약이 바나예요. 그래서 바나라는 약도 들어가 줘야 되고, 이분의 지금 흉강 쪽 증상을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박이라든가, 심장의 기체를 푸는 후박이라든가, 심폐에서 물을 소통하는 원지라든가, 이런 약들을 이렇게 같이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은 이런 약들의 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가장 필요한 약, 두 번째 필요한 약, 세 번째 약을 이제 용량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흉강 쪽이 정체를 풀기, 이 결절이 생성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를 소통해서 이 결절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투여한 약이 금은화라는 약인데, 이 약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면서 이 환자분에게 첫 번째 약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만 먹는다고 이제 모든 병이 빠르게 나을 수는 없잖아요. 한약의 방위와 맞는, 한약의 그 처방 목적과 맞는 일상 관리들을 환자분들마다
이제 각각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에게 지시한 내용이 또 이렇게 5가지가 아니라 6가지인데 6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지시를 한 거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한약을 하루에 1.5리터 복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12팩 정도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드시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환자분한테 이렇게 한약을 많이 드시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쪽에서도 폐암을 강하게 의심을 했고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의 염려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보호자가 2개월 동안 경과를 보고 싶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개월이라고.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결절의 경과를 보고 싶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중증병을 2개월을 치료를 하지 않는데 2개월 후에 흉부 CT를 다시 찍자. 그래서 결절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복용량을 맞춘 거고요. 저는 이 환자분을 그러니까 암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약을 맞춘 거예요. 체중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변화시키고 세포액 자체를 교환을 하는 데는 계산했을 때 한 1.5리터 정도의 복용량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1.5리터를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 약 외에도 증류한약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증류한약이라는 게 이제 한약을 달이면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를 하나하나 모아서 또 한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맛도 없고 색도 없는 그런 한약인데 요거를 그 흡입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습기에 넣어서 쉴 때는 계속 마시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증류 한약의 처방 자체는 코를 통해서 폐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폐에 있는 결절 자체를 풀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체를 푸는 약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제가 이제 처방을 따로 해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약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약이 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작용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의 작용을 높여라. 그리고 또 아랫배나 하팽이나 전기장판을 사용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그 대사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반신욕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그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도 전부 한약이랑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거는 모두 한약처럼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식사를 정확하게 맞출수록 한약의 효과가 높아져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목에 정체된 물이 많은데 그게 이제 혼탁해지다 보니까 조직이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혼탁하게, 그 몸의 세포액, 조직액 자체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뭐 혼탁한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드시지 마시라 일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갈한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쌀을 드시는 거 괜찮고 율무,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인, 얼마든지 먹어도 좋으니까 의인으로 뭘 만들어 드셔라 했고, 그 다음에 마랑 인삼도 폐 쪽으로 귀경을 하는 한약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식으로 하루에 뭐 2-3번씩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은 비만하지만 이제 워낙 고령이고 조직 자체 위축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간식으로, 주된 음식은 이거지만 간식으로 이렇게 드셔라.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뭐 연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2개월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환자분이 요거를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지키신 것 같아요. 60% 정도. 한약은 요만큼 못 드셨고, 운동도 이제 제가 스트레칭이랑 뭐 자전거 타기 또 시작해서 걸으셔야 된다 했지만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셨고 운동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운동량을 계속 늘리기 시작했어요. 20-30분씩 뭐 하루에 3번 걸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늘기는 하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치료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자주 연락을 했으니까 한 60% 정도 따라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2개월 뒤에 실제로 흉부 CT를 찍었었어요. 치료 경과를 보면 요 한약이 되게 대량으로 투여가 됐잖아요. 이제 한약을 뭐 1.5리터 드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환자분에 비해서 한약 복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몸의 변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땀이 전혀 나지 않고 피부가 이렇게 되게 비닐처럼,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였거든요. 위축이 되게 심한 환자였는데 한약 복용 10일차에 움직일 때 땀이 난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폐질환 환자분들이 폐 기능이 확보가 돼야 물이 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땀이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이 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소변 자주 보는 거 일단 한약량이 많기도 했고, 땀이 나는 양이 적으니까 소변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물이 돌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소변 자주 보는 건 괜찮고 점차 줄여야 된다. 땀이 나는 만큼 소변이 나는 양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약을 복용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이분이 오랫동안 대변이 이제 묽었는데 이제 또 대변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의미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기운이 못 오른다고 했잖아요.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 하복부거든요. 하복부가 약하니까, 아랫배가 약하니까 기운이 약하고 못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강이 되면 변이 묽은 게 없어져야 돼요. 배가 따뜻해지고 장에서 수분 흡수력이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대변이 이제 정상적으로 바나나처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45일 차에는 이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으셨는데 엑스레이상 폐가 좋아졌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연락이 오셨고, 한약 복용을 2달 하시고는 실제로 흉부 CT를 이제 다시 찍으셨죠. 근데 이때 당시에 폐결절 크기가 20에서 한 25%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견이 있었고요. 근데 그래도 폐암을 제일 1순위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크기의 변화를 우리가 보기는 했으니까 이제 치료를 더 진행을 하면서 이 결절의 크기를 더 줄여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를 3개월간 더 이어가기로 선택을 했고요. 이게 폐결절 크기가 감소했다는 게 조직이 변화하는 그 임계치를 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처음에 2달 했던 것만큼 강하지만 그래도 몸을 바꿀 수 있는 그 자극은 계속 줘야 되거든요. 임계치를 넘긴 했지만 계속 그거 흐름을 타고 가려면 자극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 강도를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치료를 꾸준히 하셔라.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치료니까요. 꾸준히 매일매일 그 몸을 바꿔내는 건강한 일상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3개월 후에 흉부 CT를 다시 찍었는데요. 그때는 결절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암을 배제할 수도 있겠다. 폐암을 배제해도 되겠다. 이런 소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기가 많이 줄었으니까 환자분도 좋아하시고 보호자분도 좋아하셨지만, 이제 한약 치료가 중단되면 혹시 이게 암이었으면 뭐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몸에 되게 다시 이상한 자극들을 주지 않는 한 조직이 다시 변형되고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3개월간 다시 전이나 재발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펫CT를 이제 실제로 찍으셨어요. 그래서 암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소견까지 들으셨고요. 환자 치료에 대해서 다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작아진 사진들이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펫CT 찍어오신 거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제 뭐 암으로 보이는 건 없다 이런 소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폐암 소견이 있었던 폐결절 환자분을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에 대한 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케이스가 이제 폐결절이나 폐암, 폐섬유화 이런 이제 중증 폐질환 환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이나 이제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는 종양 환자분들이 한약 먹는 거를 되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들어보면 몸이 건강해지면 암세포도 건강해져서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근종이라든가 뭐 갑상선 결절 뭐 요런 어떤 덩어리가 생긴 병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한약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면 혹시 그 종양 덩어리도 커지지 않을까. 당연히 뭐 폐결절이나 폐암 환자분들, 모든 암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종양 치료에 한약을 이제 투여를 하는 이유는 그 종양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고 그 종양 조직 자체, 그 변형된 조직 자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랑 종양이 커지는 거랑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케이스 공유를 마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